자, 이제 이 공화국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화국 이제 장면 정부 되어 있죠. 2장 빡빡 전중 2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화국은 다른 공화국이랑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되게 단명한 정부에 한 1년 정도 갑니다. 별로 한 일이 없어가지고 다른 공화국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이 공화국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는지 우리 보도록 하죠. 4.19 이후에 허종의 과도내가 별로 안 중요해요. 허종 존재감 없습니다. 과도 정부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3차 개헌, 세 번째 개헌을 하게 되고, 이 3차 개헌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의원 내각제요.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요. 이승만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한테 개인에게 대통령 이승만 같은 사람에게 힘이 집중이 되면 어떤 폐해가 등장하는지 이승만이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중심의 내각제로 개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원 내각제는 국회를 중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양원제랑 필연적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양원제 시스템이 3차 개헌에서 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3차 개헌 직후에 총선을 다시 하게 되는데, 요 총선에서는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압도하게 되고요. 그래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의회를 내각을 갖다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없는 제도예요. 없는 행정부의 수장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총리 혹은 뭐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거든요. 그래 원래는 대통령이 없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에 너무 익숙해요. 왕이나 대통령 같은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윤보선이라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갖다 하나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행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행정부. 근데 윤보선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총리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뽑은 총리 장면이라는 인물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국회 간선으로 대통령, 총리를 갖다 뽑았는데 대통령은 별로 힘이 없었고 총리 장면이 행정부의 수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정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성된 장면 정부가 있죠.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민주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게 돼요. 왜?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에 4.19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지방자치 되게 좋아요. 지방자치를 민주적인 정부가 좋아하는데 이 공화국은 되게 민주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확대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혁신 세력 등장. 혁신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이 이승만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이제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정말 잘 나갔다 그건 아니에요. 뭐 한두 표 정도, 한두 의석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4회자 들어가는 이런 당 들어가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등장하긴 했다. 왜? 민주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 이승만 때 이제 악법으로 개정됐었죠. 요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적인 정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 같은 거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저조될까요?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정부 때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개혁이 활성화되면서 이전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시기에 반민주적 행위자들을 갖다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처벌하기 위한 4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민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 소급입법 뭔지 이제 다시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민족이 아니라 반민주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잘못했던 요런 애들을 갖다 세게 때리기 위해서 예전에 잘못한 거를 갖다 새로운 법으로 때리기 위해서 헌법을 갖다 개헌해 가지고 있죠. 이승만 정부 때 부역했던 인물들을 갖다 처벌하려고 개헌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안 중요해요. 개헌이 이제 중요한 개헌이 있고 안 중요한 개헌이 있는데 4차 개헌은 별로 안 중요한 마이너 개헌이요. 왜? 이 개헌 이후에 얘들을 제대로 처벌했으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처벌받는 거는 나중에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처벌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민심을 갖다 얻게 되는 거죠. 이 공화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공화국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욕심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민주적인 정부라서 그래요. 민주적인 정부다 보니까 이 목소리도 듣고 이 목소리 다 목소리를 갖다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정부, 그게 이 공화국 장면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봤을 때 뭐 지방자치, 뭐 노동운동, 학생운동, 뭐 통일, 뭐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던 정부, 그게 이 공화국 장면 정부예요. 그 통일운동 전개도 당연히 목소리 나왔겠죠. 이승만 때는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무력 통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화국 민주적인 정부가 되면은 그 다양한 통일론이 뭐 중립화라든지 남북협상론 이런 목소리들 나오면서 있죠.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뭐 이런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있죠. 요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북한 정부 중심으로 통일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 남한의 정부로 갖다가 주도하는 인물들은 통일의 목소리를 갖다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왜? 북한이 주도하게 될 건데? 철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정부, 민주주의 되게 중요했던, 통일을 중시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정부랑 비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가 그 가장 주력했던 바트는 의외로 경제제일주의예요. 경제를 제일 중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선건설 후통일하면서 있죠. 통일은 우리가 일단 북한 이상으로 성장한 다음에 하고 일단은 건설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박정희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갖다가 처음으로 입안한 세력은 있죠. 이 공화국 때 입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애들이 제대로 시행을 못했던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떠벌리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시행을 갖다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개발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일본과 국교라든지 뭐 국토건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도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정부, 그게 이 공화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의 제일 큰 실수가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런 경제개발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 자금을 어디서 충당하려면 군비를 갖다가 절감해가지고 이 자금을 충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가장 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군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 군부에 있지 않습니까? 잠자던 군부의 코터를 갖다 얘들이 건드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원인이 돼가지고 5.16 쿠데타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 정부의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벌렸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있죠. 정부 세력 내부, 민주당 내부라도 단합을 갖다 했어요. 단합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 거예요. 민주당의 내부 분열, 구파, 신파가 분열해가지고 있죠. 내부적으로 개혁 동력을 갖다 상실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욕심이 많았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군부의 코터를 갖다 건드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정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있죠. 5.16 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원은 양원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양원제가 나왔다고 여러분 무조건 순진하게 3차 개헌 이 공화국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페인트 양원이 한 번 있어요. 언제? 1차 개헌 8치 개헌이 있죠. 그때도 양원제가 규정이 돼 있어요.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1차 개헌과 요 3차 개헌을 갖다 구별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내용을 갖다 좀 더 봐야 돼요. 대통령은 양원 합동 의회에서 선거. 자, 보세요. 대통령을 갖다가 국회에서 뽑고 있어요. 국회에서 뽑고 있어요. 1차 개헌은 직선제죠.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갖다가 국회에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차로 가는 거죠. 양원이 나오면 여러분들 주의해서 이거 발췌 개헌 1차 개헌인지 아니면 실시되었던 3차 개헌의 양원인지 구별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공화국 얘기하는 거죠.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베트남 파병 아직 안 배웠어요. 60년대 박정희입니다.
3번 새마을운동 70년대 박정희, 금융실명제 김영삼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김대중이에요. 뒤에 전부 다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 내각 책임제가 거의 짝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이 공화국 살펴봤고요. 단명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국을 갖다 끝장 내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를 갖다가 주도하는 박정희 정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60년대와 70년대가 성격이 많이 달라요. 헌법 자체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박정희 통치했던 20년을 갖다 3공화국, 4공화국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눠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요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세트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정희 정부 중에서 60년대 3공화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3공화국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공화국을 갖다 무너뜨리는 있죠. 5.16 쿠데타와 군사정부의 활동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이 많았던 이 공화국을 있죠. 군부에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이 공화국 장면 정부가 실수로 하나 있다고 했어요. 군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군비 감축에 대한 군부의 불만. 군부에 있지 않습니까? 군비를 갖다 손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당대 세력이었던 군인들을 갖다 건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뭐 4.19 이후 혼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동력도 상실되고 이런 원인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군부의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5.16 쿠데타가 61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있죠. 요 5.16 쿠데타를 갖다 일으키고 박정희가 이제 주도하고 나서 군혁위라는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초기 조직을 갖다 만들게 돼요.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쿠데타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혁명 공약을 갖다 내걸게 되는데 이 혁명 공약들이 보면은 이 박정희 있죠. 쿠데타의 이제 지향점들, 방향성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반공과 친미.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정상적인 정권이 성립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좋아할 법한 방향성들, 사상적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공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공화국 애들이 사상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너네 미국 좀 불안했지. 내가 아주 뚜렷한 반공 노선을 걷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 인정해줘 하면서 미국의 메시지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언디글 리얼은 시민들한테 있는 얘기예요. 부패 구학 해결. 야, 이 공화국 애들이 부패 구학을 해결하지 못해서 뭐 4차 개헌까지 해놓고도 부패 구학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네 시민들, 국민들 답답했지. 내가 깨끗이 청소해 줄게. 그 다음에 경제 재건. 요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자 야심찬 계획. 그게 경제 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건자 특히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를 갖다가 박정희도 그랬고 이 공화국의 민주당도 그랬고 있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거는 실제로는 경제적 실패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에 초점을 갖다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내가 경제를 갖다 재건해 줄게. 재건이란 당을 통해 가지고 있죠. 경제를 갖다 자기가 살리겠음을 갖다가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이런 숙제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요런 문제들을 일부 해결하고 나면은 나는 이제 이 정권을 갖다가 그 민간에다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있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쿠데타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권한 군사정부가 했던 일들을 이제 가볍게 정리해보면 있죠. 조직정비. 원래 이제 군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완전 초기고 있죠. 얼마 안 있어서 국가재건최고위원회로 최고회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거 이름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재건이에요. 박정희가 60년대 엄청나게 집착했던 키워드가 재건이란 단어예요. 6.25 전쟁으로 우리 이제 무너져 있는 우리 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를 갖다 지가 재건시키겠다고 60년대 얘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60년대 박정희의 경제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이 재건이라는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해서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가장 초기 단계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가 아주 살벌한 기구가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혁명공학에서도 얘기했듯이 박정희는 이제 반공 노선을 뚜렷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 반공법 제정해가지고 혁신 세력들 이 공화국 때 사회자 들어간 애들을 갖다 깨끗이 청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공화국 애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있지 않습니까? 1공화국의 뜰거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 선거 관련자, 부정 부패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부 목매달아 버려요. 정치 깡패들 이런 애들. 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민들한테 호응을 갖다 얻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는 이제 경제적 호응을 갖다 얻기 위한 정책들이었다면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이제 앞서는 정치적 호응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호응을 얻기 위한 이제 활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건 국민 운동 뭐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재건자 들어가서 박정희 60년대. 그다음에 이제 당대만 해도 농촌의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의 마음을 갖다 잡기 위해서 농어촌의 빚을 갖다 정리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우리 60년대 박정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경제 개발을 하려면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본금을 갖다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폐개혁. 기존에 우리 돈의 단위가 환이었어요. 그 환을 갖다 원으로 바꾸면서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돈들을 갖다 은행에서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존 환 단위를 갖다 원 단위로 바꾸면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갖다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서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자본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자본금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갖다 재건하려는 게 박정희의 초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게 돼요. 왜? 원으로 화폐 단위를 이렇게 바꿨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꾸면 옛날 돈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아예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되게 거지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의 화폐 개혁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는 깨닫게 돼요. 야, 국내에서는 자본금 마련하기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제 3공화국 시작되고 나면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해외로부터 자금을 갖다가 입수하려는 수입하려는 있죠. 요런 노력들을 갖다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화폐개혁 실패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굴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대단한 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폐개혁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비전을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 군사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있죠. 앞으로 나를 잘 따라오면 너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갖다 어느 정도 얻고 나서 있죠. 얻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3공화국을 갖다 성립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민정으로 이양한다고 했죠. 그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민정 이양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5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 직선제,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 2번 대통령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개헌을 갖다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있죠. 여러 당들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해가지고 대선을 갖다 치르도록 합니다. 박정희도 그 경쟁에 참여하는 거죠. 민주공화당, 여기서 공화 동그라미 해주세요. 공화. 박정희를 갖다가 상징하는 당이 민주공화당인데 포인트는 공화당이에요. 공화예요. 공화. 이 민주공화당을 갖다 창당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표로서 박정희가 이제 5대 대선에 이제 출마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대 대선에서 윤보선이라는 예전에 이제 이 공화국의 얼굴마담이 있죠. 얘를 갖다 제끼고 이제 당선을 갖다 하는 겁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민심을 갖다 얻었던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3공화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린 3공화국은 있죠. 이 공화국의 실패를 갖다가 이미 한번 이 공화국이 실패하는 모습을 갖다 박정희는 한번 봤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알았던 거예요. 야, 저것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를 정확하게 한 곳에만 맞춰요. 어디? 그러니까 경제재건, 경제개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경제재건, 경제개발을 하려면 가장 큰 숙제, 1차적인 숙제가 뭐냐면 자본금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개발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갖다 두 개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일 기본조약과 베트남 파병입니다. 시간 순으로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 조금 템포가 빨라요. 한일 기본조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일 기본조약은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국교로 갖다 재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과 국교를 갖다 재개하는 조약, 그게 바로 이제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왜 맺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은 나름대로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경제재건에 성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본으로부터 우리 그 개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조달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을 갖다 맺어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미국이 수교를 갖다 요구합니다. 왜? 미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랑 미국이랑 되게 친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똘마니 둘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건의라는 거예요.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를 갖다 구축하자. 너네 둘이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런 여건하에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김종필이 누구냐면 박정희의 조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카 사이. 친척이에요. 친척. 요 김종필이라는 똘똘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라라는 일본 외무상이랑 비밀 회담을 해가지고 있죠. 일본과의 국교를 갖다 재개하려는 준비 작업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밀 회담의 내용이 누설이 되는 거예요. 누설. 근데 그 누설된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이 내용을 갖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제대로 강점에 대한 사과를 갖다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굴하게 지원금을 갖다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이 누설된 비밀 회담 내용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6.3 항쟁, 비굴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국교를 갖다 하지 말고 일본이랑 회담을 하지 말자면서 학생 운동을 갖다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6.3 항쟁입니다. 굴욕적 한일 회담을 갖다 반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아주 화끈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좋아합니다. 독재자들 선포하면서 한일협정, 기본조약이랑 한일협정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을 갖다 체결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나중 가면 이거 연도 암기하는 법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62, 63, 64, 65 해가지고 62년도에 비밀회담, 그다음에 63 항쟁 64년도,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화 때 배우는 거예요. 심화 때. 심화 때는 얘들끼리 순서라든지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극심한 문제에서는. 근데 그거는 나중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배우는 거고, 일단은 이 얘기 자체가 60년도에 있었던 두 개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들이었다. 이 얘기가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가, 그 스토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연도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팁 좀 사용하고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가지고 암기해주면 있죠. 저절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충실하게 하십시오.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지금 잘 되면 실제로 성적이 막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기본에 충실한 문제면 실제로 한 7, 80점까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공부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게 한 70%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시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갖다 거의 성공했다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시간 들여가지고 문제풀이 심화를 갖다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내용들이 이제 성적으로 연결돼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기본조약의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 추가해 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좀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제가 좀 빠뜨려 놨는데,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한일 기본조약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1910년 이전에 조약을 무효로 하고 한일이 수교로 갖다 맺는 조약. 1910년도에 보시면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한일 합방.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을사조약이라든지 뭐 정미칠조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권들을 일본이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약들을 갖다 전부를 무효로 하면서 그 우리랑 일본이 다시 수교로 갖다 맺는 조약, 그게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일 기본 조약의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있죠. 자본금을 갖다 지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독립축하금으로 3억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36년간의 강점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갖다 해치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있죠. 사과의 의미로서 배상금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상금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독립 축하금을 준 거예요. 우리 밑에 있던 똘만들 독립했네? 오, 축하해! 하면서 3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분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무상으로 들이부었던 농산물이 16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죠. 근데 그 돈 주는 거예요. 그 돈 주면 생색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억은 빌려줘요. 너네 갚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런 논쟁들 논의됐다 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화 가서 우리 챙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결과, 평가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미국이 원하던 거 구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는 성과를 갖다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일기본조약은 동시에 이제 문제점도 많아요. 미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를 갖다 우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 청구권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안부라든지 징용자라든지 징병자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갖다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있죠. 박정희가 이들의 배상권까지도 같이 한일기본조약에 포함을 갖다 시켜버렸던 거예요. 지금 일본이 위안부 문제 있죠. 지네는 이미 다 해결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한일기본조약 때문에요. 일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논리는 뭐냐면 자, 이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죠. 국제법상 일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배상권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들의 배상권을 갖다 가타부타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한테 있지도 않는 권리를 갖다 바탕으로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아직 주장을 갖다 하는 겁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어느 말이 맞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논쟁을 갖다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논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는 또 어떤 논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우리 말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에 가서 서로를 갖다 증오받게 할 수 없어요. 결국에서는 나중에 가면 그게 또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정부가 60년대에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시도를 했던 첫 번째 시도 한일 기본조약을 갖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두 번째 시도를 갖다 살펴볼 거예요. 그게 이제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베트남이 당시 사회주의화 된 거예요. 사회주의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화 돼가는 베트남을 갖다가 미군이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로 지키기 위해서 있죠. 베트남전에 미군이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년대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 그 6.25 전쟁 때만 해도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미국이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의 우방들 있지 않습니까? 우방들,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이 있죠. 전부 다 참전해서 미국을 갖다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이 60년대 후반쯤 가버리면 이제 대탕태시 돼가지고 냉전이 완화돼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념전쟁 한다고 하면 미국 친구들이 이제 안 도와줘요. 영국도 안 도와주고 프랑스도 안 도와주고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서독도 안 도와주고, 미국이 이 베트남전에서 홀로 고립돼가지고 있죠. 되게 힘들게 베트남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롭게 고립돼 있던 미군이 있죠. 미군 심정은 이거예요. 누군가 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있죠. 힘든 상황, 이게 미국 상황. 동시에 이제 우리는 경제 개발을 갖다 하고 싶은데 그 자본금이 부족한 거예요. 둘 다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아쉬운 세력들이 서로 아쉬운 거를 갖다 교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고립되어 있는 미군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은 있죠. 우리한테 필요한 경제 개발 지원을 갖다 지급하는 거죠.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게 바로 브라운 각서라는 거예요.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있죠. 경제적 지원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갖다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대 이름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물 이름들이요. 비류두기, 맹호, 청룡, 백마. 청룡을 동물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대들을 갖다가 거의 10년간 있지 않습니까? 30만 정도를 파견했어요. 엄청난 대규모 병력을 갖다 파견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트남 파병의 결과 있죠. 베트남 특수.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들을 갖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시스템 기본적인 형태가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인데 요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이 요 시기 때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막 전쟁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쟁 물자들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막 기지라든지 뭐 이런 건설물도 막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물들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물건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미국이 우리한테 줬던 거예요. 참전의 대가로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 체제 시스템을 갖다 이제 드디어 구축하고 그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규모 이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대가로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는 우리도 항상 심하게 같이 휘청거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 강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도와줬잖아요. 이제 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같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제 한국이랑 이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이제 혈맹 동맹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단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심화 때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추진되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65년 지나고 나면 있죠. 66년도에 67년도죠. 67년도에 가면 또 이제 5개년 1, 2차 경제개발 5개년이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 다 끝내고 나서 있죠. 박정희 시대 때 경제사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1, 2차는 일단 60년대와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이것도 맞는 내용. 미국의 무상원조가 경제개발의 주요 지원이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박정희가 아니라 있죠. 이승만 정부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의해서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 기본조약 또는 한일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60년대에 체결된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3공화국 얘기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70년대 4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갖다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그 계기가 뭐냐면 6말 7초의 박정희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박정희한테 위기가 찾아요. 정치적으로 박정희한테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박정희의 정치적 가장 큰 무기가 반공이에요. 반공 초기부터 외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의 가장 큰 정치적 무기였어요. 이승만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독재자들은 반공을 갖다 자기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공이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말에 가면 국제적 정세 속에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 여러분 앞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살짝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자,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자, 냉전의 완화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데탕트의 시대를 갖다 알리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막 탁구치면서 서로 친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일부 일수하고 일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월남전 개입을 갖다 축소하겠다 이런 선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예요. 완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공이란 무기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의 정치적 무기가 힘을 잃고 시민들이 이제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갖다 거두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말 7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이제 정치적 위기를 갖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6차견, 7대 대선, 8대 총선 이거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암기법 있어요. 그러니까 6, 7, 8 암기법, 뭐 T자 암기법 이런 것들을 쓰면은 나중에 다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있죠. 일단은 6말 7초에 박정희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갖다 맞이하였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60년대 박정희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갖다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작용이 이제 70년도 무렵이 되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 초, 60년대 말 되면은 어떤 부작용들 원래 우리나라 경공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격 정책으로 승부를 했거든요. 저가격 정책. 물건을 갖다 싸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 10년 전에 중국처럼 있죠. 지금도 그렇죠. 중국이 이제 물건이 좋다기보다는 싸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격 정책으로 우리도 초기에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70년 정도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도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물가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격 정책으로 경공업이 이제 경쟁하는 건 좀 한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가 또 6말 7초 시기가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들을 갖다 갚아야 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갚아야 되는 시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위기들이 겹치면서 6말 7초에 경제적 위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배우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그거 말고도 사회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60년대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의 급격한 성장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6말 7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정치적으로도 안 좋아, 사회적으로도 안 좋아, 경제적으로도 안 좋아. 진짜 코너에 몰린 시기가 박정희 6말 7초예요.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대단함을 한번 보여줍니다. 전 박정희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었다면 이런 6말 7초 이런 위기 상황을 갖다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러나오든지 끌려 내려오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박정희는 있죠. 이 위기를 갖다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공고한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갖다 마련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인데 있죠. 일단은 제가 위치만 잡아줄게요. 큰 정치사 쪽에서 위치. 이거를 갖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3+1. 그러니까 남북한의 합의서가 총 3+1, 4개가 있어요. 요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중에 하나예요. 3중에 하나. 3중에 첫 번째가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를 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통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가 있죠. 남한에 있죠. 박정희라는 두 독재자가 야합을 해가지고 있죠. 국내 정치의 통일을 갖다 팔아먹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통일 상황을 갖다 통일 분위기를 갖다 조성을 하면서 있죠. 박정희가 남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우리 곧 통일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의 주도권을 갖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의 주도권을 갖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제를 위해서 국가의 체제를 갖다 더 강력한 체제로 바꿔야 된다면서 시민들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있죠.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개헌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헌을 해서 만들어진 그 개헌이 7차 개헌이고 있죠. 그 7차 개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신체제예요. 유신체제. 박정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 실어주는 우리 역사 일에 없었던 최고 강력한 있지 않습니까? 독재체제. 그 유신체제가 이제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통일파리를 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장한 유신체제 있지 않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은 뒤쪽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일단 위치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탄생한 유신체제가 어떤 성격, 어떤 제도들을 갖다 기반으로 하고 있냐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유신체제를 갖다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솔직히 순수하게 봤을 때는 민주주의라 보기 어려워요. 60년대도 박정희는 자기 민주주의 한다고 했고 70년대도 박정희는 민주주의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민주주의랑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정희가 얘기했던 거예요. 60년대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민족적 민주주의야. 우리 민족의 색채를 담고 있는 민주주의라서 서구의 민주주의랑 좀 다른 거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 가면 더 달라지죠. 완전 완벽한 노골적인 독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 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박정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야. 한국만의 독자적인 민주주의야. 많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는 징표로서 사료라든지 선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적 민주주의로 불리는 유신체제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담고 있냐면 삼권 분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는 삼권분립 체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든 삼권분립을 갖다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삼권분립을 갖다 깨버리고 있죠. 모든 힘들을 갖다 누구에게 집중시키냐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대를 하나 만들어요. 친위대. 그게 그 징글징글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요. 그러니까 통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가 징글징글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한 5,00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있죠. 대통령의 친위부대와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는 아니에요. 군부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위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국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적 권한들을 갖다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삼권분립을 갖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있죠. 6년 간선 연임제. 포인트는 뭐냐면 있죠. 대통령 계속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이에요, 간선이에요. 간선. 그럼 간선이면 누가 대통령을 뽑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대통령을 뽑냐? 바로 앞에 얘기했던 징글징글 맞은 대통령 친위대인 통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 친위대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박정희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에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혼자밖에 안 나가요. 박정희 혼자 나가면 이걸 갖다 찬반 투표 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거의 99.9%. 한 명 정도가 꼭 실수를 해. 그럼 끌려가서 밤새도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국에서 운동장 선거였습니다. 6년 간선 연임제 유신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힘들을 갖다 삼권분립 깨버리면서 대통령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국회와 관련해서는 있죠.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 지금 대통령은 국회 예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 국회. 그게 바로 이제 이 당시 국회였어요. 거기다 이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을 갖다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하면 있죠. 그걸 갖다 결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대통령의 친위대인 통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있죠. 일단 국회의원 3분의 1을 갖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과 관련해서 국민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신적인 대통령 박정희는 침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치 권력자, 나라조차도 있죠. 국민의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본적인 이제 서양의 이제 인권 사상이에요. 인권 사상, 천부 인권 사상. 그런데 박정희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침해할 수는 압도적인 신적인 권리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에요. 긴급조치권. 긴급명령권이랑은 달라요. 긴급명령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권은 박정희 70년대만 있는 거예요. 초헌법적 권한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한이었으면 어떤 권한이냐면 이 긴급조치권은 있죠.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맘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명권도 빼앗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앗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법심사조차도 배제시키는 있죠. 이런 무서운 권한을 갖다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신이야, 신. 조선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의 목숨을 갖다 그냥 있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빼앗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권한을 갖다가 현대사에서 박정희란 독재자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박정희를 갖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박정희 우리 현대사에 이제 몇 안 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면이라든지 뛰어난 면도 갖추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존경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를 다른 사람이 박정희 보고 독재자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 박정희가 만들었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건 독재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독재라는 거는 인정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 독재자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뛰어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박정희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완벽하게 옳거나 완벽하게 틀릴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부족한 면도 있고 뛰어난 면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봐가면서 이제 지지를 갖다 하고, 또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있죠. 이 사람을 갖다 무작정 지지를 갖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옳은 선택을 갖다 한 80% 하더라도 있죠. 잘못된 선택도 10%에서 20%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진정한 지지자라면 있죠. 그 잘못된 옳은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정치인들 보면은 되게 이제 훌륭했던 인물들이 막 똥보를 차거나 실수를 하는 모습들 등장합니다. 김구도 초기에 되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남북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5.10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불참한다든지 큰 실수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인물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무조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옳으면 있죠. 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통국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걸 갖다 이상한 용어를 갖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교재 이번에 실수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초판에 한 그 정도는 이제 실수가 나옵니다. 뭐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보통 다른 강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좀 어이없는 데 실수들이 좀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박스를 좀 더 예쁘게 바꾸려고 박스 교체 작업을 했어요. 그 교체하는 작업에서 이제 박스가 엉뚱한 게 들어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재가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박스가 한 번씩 이렇게 갖다 붙이기 이런 게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에 보니까 지금 제가 3개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앞서에는 별로 없는데 현대사 작업할 때 제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면 그 오타 자료를 갖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2010 단단한 국사 시크릿 노트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오타집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지금 3분의 1 페이지 뭐 한 절반 페이지 요 정도 이제 오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끝낼 때쯤 있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제 친위대인 통국 있죠. 통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체는 있죠.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돼요. 한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는 얘들을 갖다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친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갖다 추천하면 얘들이 이제 선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또 대통령을 갖다 선출,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그리고 실수하는 애 하나 맨날 이제 뒤로 끌려가서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들에게 또 있죠. 되게 웃겨 보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에게 또 헌법 개정안을 갖다 확정할 수 있는 권한. 원래 헌법 개정안 확정은 대부분 이제 국민투표.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줬더니 있죠. 아주 막강한 괴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대통령 친위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갖다 부여하면서 있죠. 독재를 갖다 했던 게 바로 이제 유신 체제입니다.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발이 이제 자연스럽게 7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고수 영역으로 가면은 70년대 전반과 후반을 갖다 구별하셔야 돼요. 이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죠. 요 사건끼리도 순서를 갖다 구별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신체제에 등장했던 반유신 운동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초기에 박정희의 라이벌이었던 60년대 말에 가면 있죠. 박정희의 강력한 라이벌 젊은 김대중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대중 보고 젊다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대중이 이제 박정희의 강력한 라이벌로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김대중이 반유신 운동을 갖다 초기에 주도하는 모습 보여죠. 국내에서는 못했겠죠. 일본으로 빠져나가지고 일본에서 반유신 운동을 갖다 주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김대중을 있죠. 박정희가 되게 눈에 가시 같았나 봐요. 김대중을 갖다가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갖다 납치해요. 국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대중을 갖다 동해안으로 끌고 와서 수장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김대중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냐면 일본 때문에 살아나요. 일본이 김대중 구명운동을 갖다 엄청 적극적으로 해요. 만약에 김대중 죽게 되면은 너네 남한이랑 국교를 단절하겠다면서 엄청나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김대중을 갖다 구명운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있죠. 김대중이 강력한 다음 때 대통령 후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빚을 갖다, 정신적 빚을, 생명의 빚을 갖다 지어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서 납치됐다는 거예요. 일본 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일본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남한의 이제 국정원 요원들한테 납치돼서 동해에서 죽는다. 일본 존심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이유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김대중 구명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김대중이 이제 겨우 살아남는 사건, 그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김대중, 저는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대중의 뒷담화를 갖다 살짝 하자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업적 중 대일관계를 보면 좀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국민적 정서를 갖다 건드린 것들이 있어요. 독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일 간 공동 수역으로 정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김대중이 있죠. 대개 일본의 우호적인, 일본에다 막 퍼주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 몇 개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을 갖다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제 일본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갖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 갚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대통령은 공인이에요. 공인이 돼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은혜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을 갖다가 정책에다 투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대중이 말년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대통령이죠.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같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김대중 납치 사건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요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제 힘을 갖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실패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요 유신 체제에 이제 반발하는 모습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는 당연히 이제 긴급조치권 발령해가지고 이제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밟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본보기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인민혁명당 사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잘 안 나요. 근데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서 학생들을 갖다 본보기로 있죠. 목매달아 버린 사건이었어요. 인민혁명당 원래 학생들, 요 시위하는 학생들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있죠. 목매달아 버린 사건. 나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보내버리겠다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이렇게 너무 무리수로 갖다 두니까 있지 않습니까? 언론 기관에서도 같이 저항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언론 실천운동. 그러면 이제 또 박정희가 동아일보의 본때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들의 전화를 해가지고 있죠. 동아일보의 광고를 못 싣게 버려요. 그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갖다 못 싣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 이런 것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70년대 반유신 운동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인민혁명당 사건은 현대에서 있죠. 현대사에서 다시 다시 한번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여기서 희생된 학생들이 있죠. 간첩이 아니라 무죄로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사법살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가장 대표적인 또 이제 반유신 운동의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해서 장소적으로 명동성당, 그 다음에 인물로 보면 김대중이 있죠. 김대중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또 전개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유신체제라는 유례 없었던 있죠. 독재체제. 그리고 이제 이 유신체제에 반발하는 반유신운동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신체제가 이제 몰락하는 과정을 갖다 배울 건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있죠. 쉬었다가 이제 반유신체제 이제 몰락과 관련된 내용들 연결해서 정리하겠습니다.